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충북 지역 방송 3사가 함께하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청주 청원 선거구 후보자 토론회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이예수입니다. 오늘 토론회는 4월 10일 국회의원 선거 관련해서 후보자들의 자질과 공약을 검증하기 위해 마련이 됐습니다. KBS 청주방송 총국과 CJB 청주방송, MBC 충북으로 60분간 생중계가 됩니다. 오늘 토론회 좌석 배치와 발언 순서는 사전 추첨으로 결정됐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후보들께서는 정해진 발언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발언 시간이 넘어가게 되면 마이크가 꺼진다는 점 유의해 주시고요. 유익한 정책 검증 공약 위주의 토론될 수 있도록 오늘 토론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오늘 토론에 함께할 청주 청원 선거구 후보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김수민 후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국민의힘 청원구 국회의원 후보 김수민입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청원구 국회의원 후보 송재봉입니다. 먼저 후보자들의 출마의 변을 들어보는 모두 발언 순서입니다. 발언 시간은 2분이고요. 순서에 따라 국민의힘 김수민 후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청원 구민 여러분, 시민 여러분과 가장 닮은 모습으로 삶의 현장에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 청원구 국민의힘 국회의원 후보 김수민입니다. 저와 국민의힘은 국회를 완전히 세종으로 이전하고 정치를 국민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라고 약속했습니다. 이 약속은 청주공항 인근 지역 개발을 통해서 청원을 신경제생활권의 중심으로 만들겠다는 저 김수민의 공약과 시너지를 내면서 우리 청원구를 대한민국의 핵심 도시로 재도약시킬 것입니다. 지금이 아니면 안 됩니다. 지금이 충북 발전의 골든타임입니다. 이제 국민의힘 김수민과 함께 세종 국회의사당 시대 그리고 청주국제공항 시대를 활짝 열어주십시오. 본격적인 충청 시대, 청원 시대는 더 이상 꿈이 아닌 현실이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저 김수민, 이제까지 능력과 역량을 지역 구민들에게 검증받아 왔습니다. 제20대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며 문화체육관광위원회로부터 문화도시 청주 지정을 이끌어내고 청주 국립현대미술관 예산 확보, 서우창 지구대 신설 등 지역 발전에 기여한 경험이 있습니다. 국민의힘 중앙당 홍보본부장 그리고 총선 공약개발본부의 부단장으로 활동하며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정책을 만들어 온 저 김수민에게 일을 맡겨주십시오. 미래는 그냥 오지 않습니다. 청원의 미래를 만드는 것은 비난이 아니라 정책을 만드는 힘, 약속이 아닌 실천하는 힘, 바로 국민의힘입니다. 새로운 변화의 준비된 적임자 김수민에게 일을 맡겨주시면 될 때까지 기어코 기필코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후보의 모두 발언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청원구 유권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원은 대한민국 또 청주시의 미래 성장의 동력이자 엔진입니다. 첨단 산업을 중심으로 더 크게 청원을 발전시키겠습니다. 동시에 소부장 산업을 중심으로 한 뿌리 산업이 튼튼하게 자리 잡게 함으로써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그런 청원을 만들어내겠습니다. 동시에 시민들의 생활과 삶의 질을 알뜰하게 살피겠습니다. 교육, 문화, 복지, 스포츠 등 다양한 인프라를 확충해냄으로 해서 청원 구민들이 일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그래서 청원에서 사는 것이 자랑스럽다 이렇게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그런 노력을 제가 앞장서서 하겠습니다. 더 큰 도전으로 변화와 혁신으로 새롭게 도약하는 청원을 꼭 만들겠습니다. 동시에 지금 윤석열 정권 2년을 보내면서 많은 시민들이 걱정이 정말 많습니다. 지난 2년 이대로 다시 3년을 연장한다고 하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참으로 걱정이 큽니다. 장바구니 물가는 하늘 높은 줄 모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은 장사가 안 돼서 생존의 위기에 내몰려 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은
정말 이러한 절박한 민생의 문제에 있어서 무관심하고 대책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다 보니 길거리에서 만난 많은 시민들이 나라 걱정에 여념이 없습니다. 창피하다, 정말 화가 나서 못 살겠다. 윤석열 정권 이번에 제대로 심판해서 좀 바꿔달라. 이 국정 기조가 바꿔야 된다. 민생 위주로, 그리고 서민의 삶을 우선 생각하는 그런 정책으로 전환시켜달라. 그러려면 4월 10일 제대로 심판을 해달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 송재봉이 그런 유권자 심판에 도구가 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두 후보의 모두 발언을 들어봤습니다. 이번에는 후보들의 공약을 검증하는 시간으로 건너가겠습니다. 상호 문답을 통해서 공약을 검증해 볼 텐데요. 지정된 후보자가 2분간 공약을 발표를 하고, 그러면 다른 후보자가 두 차례의 질문 기회를 통해서 그 공약을 검증하는 시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분간 주요 공약을 발표해 주시면 되는데요.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후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청원을 충청권 메가시티의 핵심 축으로 발전시키겠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철도와 공항 등 교통 인프라를 확충하겠습니다. 충청권 광역철도를 조속히 추진하고 그와 관련된 역세권 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수도권 내륙선을 빨리 추진하기 위해서 예타 면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동서횡단철도를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 해서 오창역을 신설해서 전체적인 그 공항과 오창을 연계한 그러한 그 공항 경제권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공항 주변에 현재 추진되는 에어로폴리스 2, 3지구를 신속하게 개발해서 이 지구에는 글로벌 물류 기업을 유치함으로 해서 청주공항이 아시아 물류 허브 공항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그와 함께 3지구에는 도심 항공교통인 UAM을 적극적으로 그 관련 산업을 유치함으로 해서 미래의 첨단 산업을 키우는 그런 전략을 펴나가겠습니다. 동시에 오창 지역에는 현재 2차 전지라든가 미래의 어떤 성장 동력이 될 산업들이 자리 잡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ESS, 에너지 저장 시스템을 새로운 신성장 동력으로 삼아서 오창이 대한민국의 변화와 혁신 경제를 선도하는 그런 지역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겠습니다. 이것이 잘 되려면 방사관 가속기가 적기에 제대로 건설되고 이와 연관된 산업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특별법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동시에 미호강을 축으로 해서 여가와 관광과 생태 이런 것을 시민들이 제대로 즐길 수 있도록 개발해내므로 해서 여러 가지 어떤 삶의 질과 산업과 경제가 제대로 조화를 이루는 그런 청원을 만들므로 해서 충청권 메가시티의 중심축이 청원이 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송재봉 후보 공약과 관련해서 후보 간의 질문 답변 이어가시면 되는데요. 두 번의 질문 답변 기회가 있습니다. 질문은 30초, 답변은 1분 30초의 시간 제한이 있습니다. 김수민 후보 시작해 주시죠. 네, 송재봉 후보님 공약 잘 들었습니다. 공약 발표된 내용을 보니까 지역 공공은행 설립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요. 이 취지는 굉장히 좋습니다. 지역사회에 필요한 경제적, 사회적 개발을 강화한다. 근데 이게 세부적으로 보면 이 실현 가능성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굉장히 회의적이고 법안 발의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현재도 국회 통과가 난망합니다. 이 부분과 관련돼서 현실 가능성이 있는지 비용 추계는 해보셨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역 공공은행 설립은 그 김수민 후보께서 아시는 것처럼 현 21대 국회에 두 번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발의에는 여야 국회의원들이 함께 참여해서 이 지역의 공공은행에서 서민들의 금융을 제대로 그 활성화시키고 서민들이 정말 그 금융 약자들이 적기에 그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은행이 필요하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시중은행이라든가 지방은행을 새로 설립하는 것은 엄청난 투자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공공은행은 지자체가 50% 이상을 출자하는 방식으로 해서 공공은행을 설립하고, 그러면 이제 은행법을 바꿔야 됩니다. 현재 은행법을 바꿔야 되는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이 출자하고 여기에 지역의 각종 금고라든가
기금 같은 것을 여기서 관리하고 여기서 나온 수익금을 가지고 100% 공공의 어떤 방식으로 재투자를 하는 거예요. 지역 주민들에게. 그래서 지역의 금융이 지역 내 순환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그 국내에만이 아니라 미국이라든가 여러 나라에서 이런 시도들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와 서민 금융을 활성화시키는 데 있어서 매우 유용하다 이런 이제 평가가 있고 현재 국회에도 여러 차례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2대 국회에서는 훨씬 더 이 문제에 관심 있는 의원들이 많이 참여하기 때문에 꼭 통과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한 번 더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나 주시지 않아서요. 그 비용 추계에 대한 내용을 조금 더 말씀 주시고 이 보니까 성공 사례보다 실패 사례가 글로벌하게는 더 많더라고요. 이 부분과 관련된 고려는 해보셨는지 그리고 이게 지자체에서 운영될 때 어떤 경제적인 판단보다는 좀 지자체장의 정책적 판단이 우선될 가능성이 크고 이것에 대한 의미는 이 전문성이 아닌 정책적 판단으로 인한 은행의 부실이 지자체 바로 그 부담으로 전이가 되는데 네, 답변해 주시죠. 그 법안을 보면 이렇게 현재 돼 있습니다. 그 광역자치단체에서 지역공공은행을 설립할 경우는 250억까지 투자를 할 수 있게 돼 있고요. 기초가 할 경우는 50억까지 투자를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시드머니로 해서 여러 가지 이제 그 경제적 어떤 신용 창출을 통해서 수익을 내고 거기서 나오는 수익금을 가지고 지역에 재투자하는 방식으로 운영을 한다. 이래서 그 기금 추계는 그런 정도로 현재 돼 있고요. 그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지자체장이 자기 마음대로 이걸 호주머니 돈처럼 뭐 그 빌려준다거나 이래서 금융 사고가 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내부에 다양한 지역의 전문가들과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그런 공공관리위원회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원회를 통해서 이 운영을 이제 관리, 감독하게 돼 있어서 시민적 통제가 이루어지는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사고도 방지하면서 정말 이 소상공인들이 적게 대출이 필요할 때 저리로 대출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을 하나 더 연다. 그렇게 하고 자금이 지역 내에서 순환하도록 함으로 해서 지금 이 금융들이 사실은 지역 자금이 여기로 유출되는 일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방지함으로 해서 지방 소멸에 있어서도 이런 방식의 새로운 아이디어고 접근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지방 소멸이기에 뭔가 좀 혁신적이고 새로운 대안이 필요하지 않은가 그런 방법 중에 하나다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이번에는 국민의힘 김수민 후보의 주요 공약 들어보겠습니다. 시간은 2분입니다. 네, 충북의 최대 핵심 자산인 청주공항을 살려내서 우리 충북의 100년 미래 먹거리를 만드는 일을 저 김수민의 정치적 소명으로 삼고자 합니다. 그를 위한 첫 번째 저의 공약은 청주공항을 중심으로 하는 북부권 신경제생활권 시대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청주공항역 역세권 개발 계획 연내 수립하겠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투자 촉진, 그리고 기업의 혁신 성장을 위해서 지금 오창 내에 있는 테크노폴리스, 그리고 네오테크노밸리 138만 평을 신속하게 경제 자유구역으로 확대 조성하겠습니다. 특히나 청주공항이 물류공항으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으려면 민간 전용 활주로 증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특별법을 제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청원을 대한민국 교통의 허브로 만들겠다는 약속입니다. 동탄과 청주공항을 연결하는 수도권 내륙선 광역철도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대전, 세종, 청주공항을 잇는 충청권 광역철도 CTS 사업을 연내 추진하겠습니다. 출퇴근 만성교통 정체 구간인 무심동로, 오창 IC도로를 조기에 준공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청원고 교육의 질에 관한 내용입니다. 살기 좋은 청원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는 미래의 역량을 갖춘 인재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에 맞춘 발맞춘 교육으로서 국내 교육 표준인 국제 바칼로레아 교육 과정을 우리 청원고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시범적으로 도입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업형 바이오 헬스케어 특목고 설립을 추진하고 지역 인재 전형을 60%로 높이겠습니다. 현재 오창 등의 소각장 유해 물질 노출된 지역민들의 우려가 큽니다. 오창, 부기 등 소각장 인근 주민들의 소각장과 관련된 질병의 연관성 입증하지 않아도 의료비 전액 지원할 수 있도록 법안 발의하겠습니다. 네, 앞서와 같은 방식으로 질문 답변 이어가겠습니다. 송재봉 후보께서 시작해 주시죠.
충청권 광역철도를 조속히 추진해야 되는 것은 저도 100% 동의를 하고요. 꼭 좀 실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정부가 민자 사업으로 추진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민자 사업의 경우는 사실 이게 민간 기업의 수익을 보장해야 하는 문제가 있고 수익이 보장 안 되면 투자가 안 되는 문제가 있어서 실현 가능성이 낮다. 그래서 어렵더라도 지역 정치인의 노력으로 정부 재정 사업으로 추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송재봉 후보님과 저희 공약 중에서 특히나 교통, 우리 청주 공항을 통과하는 기간 도로망의 조기 준완공 같은 부분에는 거의 대부분의 사업엔 제가 이견이 없습니다. 송재봉 후보님도 공약 사업에 대부분을 넣으셨을 거고요. 그 중에서는 민자로 진행하는 것도 있고 말 그대로 이제 국비로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국가 간선도로망 남북 6축 같은 경우에 충북 구간이 있거든요. 이 충북 구간 진천에서 영동까지는 이미 민자 사업으로 하기로 결정이 났습니다. 이런 부분들과 관련돼서는 정부가 조기 착공할 수 있도록 얼른 허가를 내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사업성이 나오지 않거나 아니면은 우리 충청권 광역시대를 열기에 모두의 도움이 되는 부분들은 조금 더 속도감 있게 정부가 이렇게 민자 사업을 끌어들여서 서로 상생 방안을 만들어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런 과정에서 민자와 또 이제 국책 사업들이 골고루 밸런스 있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부고속도로 확장 사업이 지금 증평도 그렇고 저희 청주도 그렇고 인근의 대전과 또 세종 같은 데에서는 굉장히 필요한 사업 중에 하나인 것인데 사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제대로 준공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일부 구간만이라도 민자가 들어올 수 있게끔 어떤 법 개정을 통하고 이들이 제대로 된 수익을 가져갈 수 있도록 관련 법안을 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제가 국회에 들어가 속도감 있게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한 번 더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예, 주요 공약 이렇게 발표하시는 내용을 보니까 김수민 후보가 처음에 이제 1호 공약으로 말씀하셨던 증평 통합, 청주와 증평 통합하는 문제가 빠져 있어요, 이번에도. 그래서 지난번 제가 CBS 토론회 때 이거 후퇴 아니냐 이렇게 제가 지적을 했더니 상당히 인격모독적 발언이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셨었는데 혹시 이 사업 공보물에도 들어가고 제대로 추진되는 건가요? 이제 답변해 주시죠. 네, 여전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2000년도 초반에 청주와 청원군이 통합할 시점에 그때 이미 증평권 아니면은 이제 우리 청주를 둘러싼 여러 시도들 간에 이런 통합 논의가 굉장히 광의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우리 증평과 청주시는 동일 경제 생활권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지금 국회의사당이 세종으로 이전하게 될 경우에는 청주공항이 더 활발하게 쓰임이 있을 것이고 그 과정 속에서 청주공항 인근의 시도들, 예를 들어서 청주공항과 10km, 직선거리 10km 내에 있는 증평도 공항 경제권으로 함께 이 과업을 달성하고 경제적 이득을 함께 공유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증평민들의 압도적인 찬성인 주민투표로 선제되어야 합니다. 증평민들이 원해도 청주 시민들이 원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청주 시민들이 원해도 증평 구민들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가 있습니다. 청원구를 지역구로 둔 국회의원 혼자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증평민들과 청주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후퇴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저는 국회의원이라 하면 무릇 국민에게 순응하는 정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 국민들이 원하지 않는 정책은 하지 않겠습니다. 네, 후보자 두 분의 공약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제 공통 질문으로 건너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후보들께 공통된 질문을 드릴 텐데요. 후보들께서 어떤 구상과 대책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공통 질문 내용은 이겁니다. 청주국제공항의 성장세가 빠릅니다. 연간 이용객 400만 명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충청권 광역철도가 개통이 되고 또 대전, 세종, 청주 메가시티가 구축되게 되면 청주공항의 역할은 더 확대될 수밖에 없습니다. 청원구의 이점을 활용해서 청주공항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두 분은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에 따라서 먼저 국민의힘 김수민 후보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까지 국회의원 선거를 보면
같은 청주권 국회의원 후보라고 하더라도 상당구, 서원구, 흥덕구 후보들 같은 경우에는 여야 따질 것 없이 청주공항 활성화에 대한 공약을 하지 않으셨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청주공항은 비록 소재는 청원구에 있지만 우리 모두의 자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번에 청주시 국회의원 후보들, 국민의힘 후보들은 청주공항 활성화에 대한 모두 큰 뜻을 함께 모았다는 말씀을 서두에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청주공항이 지금 개항 이래에 굉장히 큰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국회의사당이 세종으로 내려오면 그 쓰임새는 말도 못하게 더 커질 것 같은데 사실 옷이 굉장히 작습니다. 아이가 커져 나갈수록 그 옷이 커져야 되는데 지금 청주공항이 가지고 있는 주차장 문제라던가 아니면 여객선이라던가 여러 가지 지점에서 굉장히 부족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제가 국회에 들어가면 특별법을 1호 법안으로 만들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활주로 신설입니다. 지금 활주로가 2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군이 쓰고 있고요. 나머지 하나는 절반의 시간은 군이, 절반의 시간은 민간이 쓰고 있습니다. 짧기도 짧지만 이제 민간이 쓸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 한 주말 7회 정도의 그 비행기가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는 굉장히 제약이 많은 상황입니다. 이것과 관련돼서 청주공항 활주로 연장, 도지사와 청주시장 그리고 그 국회와 열심히 합의해서 빠르게 속도감 있게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활주로 신설이 되면 그 길이가 더 늘어납니다. 현재는 2,744m인데요. 3,200m가 됩니다. 그러면 미주나 굉장히 먼 거리로 취항할 수 있는 비행기가 늘어납니다. 그 과정 속에서 국제선 터미널 더 연장이 필요합니다. 이 비행기가 더 많이 들어올수록 이용하는 여객 그 손님들은 늘어나게 됩니다. 불편함을 느끼시지 않게 여객 터미널 옆에 있는 주차장 신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후보 답변해 주시죠. 청주공항 활성화가 되려면 뭐 여러 가지 기반 시설 확충이 중요한데 저는 그 활주로 신설보다는 연장 쪽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연장을 하는 것이 좀 더 현실적이다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청주공항이 활성화되려면 민항의 규모와 기능이 강화되고 군 전투기의 기능과 역할이 축소되는 쪽으로 가야 됩니다. 근데 새로 활주로를 연장할 경우에는 전투기가 2개의 활주로를 쓰기 때문에 오히려 규모가 더 늘어날 우려도 있다. 이런 걱정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군의 어떤 전투기의 규모를 앞으로는 축소하는 방향으로 그래서 민간 항공의 규모와 전체적인 포지션을 넓히는 방향으로 어떻게 접근할 거냐. 그럼 지금 활주로를 반만 쓰는데 연장해서 아예 여기를 민항이 전용으로 쓰게 하고 군의 역할은 좀 줄이는 방향으로 앞으로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동시에 그 공항이 활성화되려면 인근의 연관 산업이 잘 활성화됩니다. 그것은 이제 교통망을 잘 구축하는 것, 교통망의 허브를 구축해내는 것 이것도 매우 중요하고 동시에 연관 산업들이 발전해야 되죠. 그래서 앞에 제가 설명드렸습니다마는 물류, 항공 물류, 그래서 글로벌 물류 센터를 꼭 유치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만 제대로 제가 이제 제안한 것이 그래서 알리바바가 3년간 11억 달러, 약 1조 4천억 정도를 대한민국에 투자하겠다고 하는데 이것을 꼭 청주공항으로 유치한다고 하면 이 에어로폴리스 2산단이 제대로 활성화된다. 그리고 3산단도 제대로 키우고 연관 산업들을 잘 만들면 이 민항이 활성화됨으로 해서 군의 기능을 축소하는 쪽으로 저는 가는 그런 좀 전략적인 접근도 앞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주도권 토론으로 건너갈 텐데요. 오늘 토론에서는 주도권 토론을 총 2번 하게 됩니다. 먼저 첫 번째 주도권 토론 시간입니다. 시간은 7분이고요. 주도권을 가진 후보께서는 주도권이 없는 상대 후보에게도 적절한 반론의 기회를 보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도권은 먼저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후보에게 있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해 주시죠. 예, 그 김수민 후보께서 모두 발언에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국회 세종시 이전 이것을 이제 그 정말 한동훈 위원장이 갑작스럽게 던졌습니다. 글쎄 지금 그 선거 국면이 굉장히 어렵긴 한 모양입니다. 이런 것을 이렇게까지 던지는 걸 보면서 저는 좀 약간 의아하긴 했었는데요. 이것이 지금 세종시로 국회가 오지 못한 이유는 그 위헌 판결이 났죠. 관습헌법이라고 하는. 그래서 수도의 개념에는 헌법기관과 국회
있어야 된다. 이렇게 규정을 헌법기관 대통령 국회가 있는 것이 수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동안 일반적으로 수도 이전도 반대해왔고 부정적이었던 국민회의 그리고 세종시의 의사당과 관련돼서도 지금 이제 분원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조차도 지금 적기에 제대로 예산이 세워서 좀 추진해야 된다 이런 것이 세종시 분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지금 속도감 있게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상태에서 왜 갑작스럽게 국회를 옮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나왔을까? 정말 그 국회 이전은 개헌 사항인데 개헌은 반대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민주당에서 개헌안을 내면서 거기에서도 수도 이전 문제를 다루자 했었는데 개헌은 반대하고 그리고 개헌을 해야 될 사항을 갑자기 국회를 세종시로 옮기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유권자 입장에서는 너무 의아하지 않을까요? 왜 갑자기 이런 공약을 내고 과연 이렇게 쉽게 막 공약을 남발해도 되는지 저는 묻고 싶습니다. 그 쉽게 공약을 말했다고 이야기를 하시면 좀 당황스럽습니다. 사실 민주당이 배출한 노무현 대통령께서 이 행정수도 이전 공약을 먼저 말씀하셨는데 이거 갑자기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라고 하시면 그간의 민주당 역사와 대통령들의 발언 어떻게 되는 것인지 좀 의아하고요. 제가 사실은 답변을 드리기 전에 먼저 여쭤보고 싶습니다. 민주당은 국회의사당 세종 이전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입장인지 찬성을 하는 입장입니까? 저한테 물을 필요는 없으시고요. 그냥 네, 반대하지 않으시죠? 답변을 하시면 될 것 겁니다. 같습니다. 의견을 말씀하시죠. 네. 그러니까 반대하시기는 좀 힘드실 겁니다. 충청권 국회의원으로서 세종시로 여의도의 국회의사당이 내려오는 것을 반대할 명분도 없고 이유도 없습니다. 다만 그 실현 가능성에 대한 답변을 주시는 것 같은데요. 그 이유 중에 방금 말씀하신 개헌 사항 그리고 헌재 판결 위헌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내용을 알아보고 오셨으면 좋을 텐데 저는 알아보고 왔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헌재 판단에서 20년 전에 위헌이라고 판단이 났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대한민국에서 가장 대표적인 헌법학자라고 불리우는 허영 교수님께서 대통령제에서는 대통령이 서울에 있는 게 중요하지 국회를 완전 이전해도 헌재 결정에서는 벗어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20년 전의 헌재 결정과 다르게 지금은 이제 지역균형 발전이라든가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헌재에 이 내용을 물어볼 필요가 있고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결론이 나올 것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개인의 판단이고 어쨌든 그 헌재의 그 위헌 심판을 다시 하든 아니면 개헌을 통해서 수도 이전을 하든 이렇게 해야 되는 문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것을 느닷없이 저는 그 공약으로 던지는 모습을 보면서 과거에는 반대하다가 갑자기 찬성하고 이렇게 그 정책이 왔다 갔다 하는 것에 대한 문제를 지적한 것이고요. 연장해서 그 간호법을 또 갑자기 제정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셨어요. 근데 이것도 지난 대선 때 윤석열 대통령께서 간호법 제정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정작 민주당에서 간호법을 제정해서 정부로 보냈더니 그때는 거부권을 행사하셨어요. 그러다가 지금 의사 이 정원 문제 때문에 막 밀어붙이다가 이 의료 지금 대란이 나고 있으니까 또 갑자기 간호사 달리겠다고 간호사법을 제정하겠다. 이 정책이 정말 불과 몇 년 사이에 이렇게 오락가락하는 것이 정말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정부 여당의 이 모습으로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쉽게 정책을 얘기하는데 이거 선거 끝나면 지켜질까요? 저는 지켜질 것 같지 않아서 걱정입니다. 제가 좀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네. 세종으로의 국회의사당 이전이라던가 아니면은 의대 증원과 관련돼서 비단 민주당이라는 야당의 역할이 반대를 위해서 존재하는 야당인 것을 저는 정치적으로는 알긴 알지만 이것은 국회의원들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와 발전을 위한 과업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민주당이 이견이 있거나 아니면은 반대를 하거나 의견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건설적으로 그 의제에 대한 토론을 요청을 하시면 되는데 본인들의 의견도 말씀 주지 않으시고 지금도 말씀하셨지만 세종 국회의사당 반대한다, 찬성한다는 입장도 밝히지 않으시고 여기에 관련된 어려운 부분들을 찝기만 하면 이런 건설적이지 못한 민주당의 모습들을 과연 국민들과 청원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한번 마음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보시고 그리고 지금 간호법 관련돼서도 한 달, 한 두 달 정도 내내 뉴스만 틀면 의사들 정원 확대와 관련돼서 정부와 의사협회들과 굉장히 갈등이 심각해지는 모습입니다. 그 80%에 달하는 지지율을 가지고 있던 문재인 대통령도 하지 못했던 의료 개혁을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하고 있는 것이고요. 다만 부탁하건대 반대만 일삼는 야당의 모습을 보여주지 마시고 이런 개혁 의제와 관련돼서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린 바입니다. 네, 좋습니다. 그런데 이런 의제들을 진작에 할 수 있었는데 할 수 있을 때는 거부권 행사하고 또 할 수 있을 때는 반대하다가 선거 임박해서 갑자기 하겠다고 하니까 이걸 과연 믿을 수 있을까? 선거 끝나면 또 나몰라라 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말씀드린 거고요. 네. 의사 증원 문제에 대해서도 지금 충북대에 49명을 지금 200명까지 증원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될 경우에 충북대 의대 보니까 그러면 병상 수가 2,000개까지 늘어나야 된다. 이게 의사들의 이야기예요. 어마어마한 투자를 해야 되는데 적자가 엄청나게 발생해서 병원이 유지하기도 어려울 것 같다. 그래서 감당할 수 없는 지금 인원을 갑자기 늘려서 대학이 책임져라 이렇게 하는 건 무리 아닐까요? 그 충북대가 감당할 수 있는 인원이냐는 충북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비슷한 규모의 의대와 병원들이 어느 정도의 인원과 학생들을 수용하는지를 조금 체크해 보시면 잘 알 것 같아요. 네, 송재봉 후보께서 주도하는 7분의 시간은 다 됐습니다. 바로 이어서 국민의힘 김수민 후보의 주도권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시작해 주시죠. 네, 송재봉 후보께서 여러 가지 공약들을 내셨고 이 공약들의 내용을 보니까 이제 당과 후보의 의견이 좀 충돌되는 공약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기재부의 예산 편성권을 청와대로 분리하자라고 공약을 내셨는데 사실 이게 지금 대선 당시에 이재명 대표가 주장했던 내용이에요. 근데 이재명 후보가 대선에서 패하고 야당이 되자마자 이 내용을 바꿔가지고 청와대가 아니라 국회로 가지고 오자고 새로운 주장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송 후보님은 국회가 아니라 다시 청와대로 가져가자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게 분명한 입장이 뭘까요? 제가 청와대에서 이렇게 근무를 하면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기재부가 이 여러 부처의 거의 상원 노릇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재부의 관점에서만 오히려 예산에 대해서 칼질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정작 각 부처에서 필요한 그리고 아래로부터 올라온 좋은 그런 정책이나 사업들, 특히 사람에 대한 미래에 대한 투자하는 이런 사업들이 대부분 잘 이제 실현되지 않고 삭감되는 이런 사례를 많이 이제 봐왔고 또 청와대에서도 대통령이 국정 운영의 기본 철학을 가지고 추진하는 여러 그런 어떤 정책 사업들이 제때 예산 편성이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기능을 실제로는 기재부가 그래서 예산 편성권, 심의권, 재정 계획권 이걸 다 독점하고 있다 보니까 생긴 문제다. 그러니까 그래서 후보님, 이 국회로 가져가자는 거에 청와대로 가져가자는 거예요? 이 기능을 분산하는 것이 굉장히 네. 중요하다. 네네. 그래서 분산하는 방법으로 저는 청와대로 가져오는 게 좋겠다 이렇게 주장한 겁니다. 그 예산 편성권을 기재부에 두는 이유를 원래의 취지는 알고 계시는가요? 설명해 보시죠. 원래의 취지는 국가 재정 건전성을 담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필터링으로서 존재하기 위함입니다. 근데 이게 청와대로 올라가 버리면 나라 돈 제멋대로 쓰는 정치권 포퓰리즘 굉장히 심각하게 오용될 소지가 굉장히 큰데요.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거의 공약 철회 정도의 요청을 조금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제가 두 번째 질문은 조금 드리고 싶은데 후보님 친명이시죠? 친명. 말씀하시죠. 친명이신가요? 말씀하세요. 네. 본인의 입으로는 여러 차례 언론에서 친명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지역에서는 국민을 대표하는 것이 아닌 권력자의 편에 서는 것은 아닐까? 당선이 되면?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지역민들이 궁금하신 내용을 오늘 조금 여쭤보려고 해요. 지금 민주당에서 아동 성폭행 가해자 등 각종 성범죄자를 변호한 분이 후보자 사퇴를 한 적이 있습니다. 조수진 변호사. 알고 계시죠? 누구요? 조수진 변호사가 예. 네.
성범죄자를 변호하고 피해자 2차 가해를 한 사실이 드러나서 후보자 사퇴한 일이 있습니다. 네. 알고 계신가요? 네. 이재명 대표 지금 후보시잖아요. 네. 지역구의 후보, 그죠? 이재명 대표도 마찬가지예요. 교제하던 여성과 그의 엄마를 아주 잔인하게 살해한 살인범을 변호했습니다. 한 번이 아니고 다른 사건도 있어요. 동일하게 교제하던 여성을 어린 딸 앞에서 회칼로 굉장히 잔인하게 살해해서 무기징역을 받아도 마땅한 사람이 재작년에 출소하게 만들었습니다. 다른 후보들은 후보자 사퇴를 하는데 이재명 당대표는 공천을 받았단 말이에요. 이 부분과 관련돼서 친명 후보인 송재봉 후보님은 의견이 어떠십니까? 먼저 그 기재부에 가지고 있는 독점적으로 가지고 있는 과도히 집중되어 있는 권한을 일부 청와대로 옮기는 것을 마치 포퓰리즘이고 그렇다고 하면 대통령과 청와대가 지금 그 윤석열 대통령께서 그렇게 포퓰리즘적으로 지금 돈을 막 쓰고 있다 이렇게 인정하시는 건가요? 적어도 청와대가 그런 식으로 돈을 마구잡이로 쓰는 그런 곳으로 후보님, 제 생각을 질문에 하시나요? 대한 대답을 해주시기 아니 바랍니다.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 현재 윤석열 후보님, 대통령을 지금은 지금 제 주도권 시간입니다. 네, 알고 제가 있습니다. 질문한 대답해 주세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제가 질문하는 것에 대답을 해주십시오. 그런데 그렇게 지금 서로 간의 상호 토론 간에 예의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한 그러니까, 것에 대답을 예. 해주셔야지요. 예. 이재명 그래서- 후보의 공천에 이것도- 관련돼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이것도 질문을 하신 거잖아요. 아니요. 그러니까 제가 질문한 것은 이재명 후보의 공천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러니까 여쭤본 것입니다. 청와대가 예산 말씀하시기 편성권을 어려운가요? 가져오는 친명 것이 후보시라서? 돈을 마구잡이로 쓴다고 말씀하시면 지금 자, 다른 거 용산이 그러고 여쭤볼게요.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다른 거 거죠? 여쭤보겠습니다. 용산에서 지금 민주당의 광역 단체장 3분 정도가 한 4, 5년 사이에 성폭력 문제로 사퇴하고 법적 처벌을 받았습니다. 아직도 민주당 당내에 성추행 사건이 만연해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실명은 밝히지 않겠지만 국내에서 가장 큰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 중 한 곳에 청주 청원구 민주당 후보자에 대한 불미스러운 내용이 여러 건 올라와 있습니다. 방송을 통해서 시청한 어린이와 청소년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그 구체적인 내용을 제 입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지만 구체적으로 그 글이 말씀하시죠. 사실이라면 성범죄 피해자가 여러 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글을 올리신 분은 성범죄자가 정치판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막아달라. 민주당 윤리감찰단에서 조사까지 했다. 민주당 대표 최측근 친분만 있다면 성범죄자조차 손쉽게 국회의원이 될 수 있다는 현실의 한숨만 나온다고 적었습니다. 혹시 이 내용에 대해서 아시는 바가 계십니까? 김수민 후보님, 아시는 바가 계세요? 글쎄 지금 이 토론회 자리에서 네. 그렇게 좀 더 자세히 얘기해 보죠. 누굽니까 그 가해자가? 후보님. 가해자가 누군가요? 피해자가 누군가요? 국내에서 피해자는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죠. 2차 가해에 해당되는데 그 사고방식이 그래도- 굉장히 위험하시네요. 그래도 후보님, 말씀을 좀 해주시죠. 국내에서요. 여기 와서 네. 그런 말려달라고 정도의 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런 지역에 네. 무책임한 폭로를 하실 후보님, 거면 네. 책임질 발언을 하셔야죠. 네, 후보님 알려달라고 책임을 지실 하시니까 겁니까? 알려드릴게요. 알려달라고 하시니까 네, 알려드릴게요. 말씀하세요. 국내에서 가장 큰 소통 커뮤니티 사이트인 그거 어딘가요? 디모 갤러리, 디모 갤러리 찾아보시면 돼요. 아니 이거 제가 디모 찾아볼 갤러리. 이유는 없고. 자, 예. 민주당 성추행 등 키워드로 찾아보세요. 아니 이렇게 집캠프 토론에 나와서 보좌진들이 그렇게 찾아보시기 무책임한 바랍니다. 네, 주도권 토론 7분의 시간이 모두 끝이 났습니다. 두 번째 공통 질문으로 건너가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충북방송 3사가 함께 주최하는 22대 국회의원 선거 청주 청원 선거구 후보자 토론회 함께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공통 질문은 이겁니다. 청원구 오창은 지난 2020년에 차세대 다목적 방사광 가속기 입지로 결정이 되면서 많은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다목적 방사광 가속기를 중심으로 한 청원 지역의 미래 산업 발전 전략에 대해서 두 후보께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순서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후보의 답변부터 듣겠습니다.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그 방사광 가속기는 우리 청원에 특히 오창을 중심으로 한 미래 첨단 산업을 키워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 특히 국가 차원에서 보면 이 기술 패권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방사광 가속기가 제대로 건설돼서 가동이 돼야 된다. 그래야만 국내의 다양한 그런 어떤 신산업이라든가 신소재라든가
또 바이오라든가 반도체, 2차 전지 이런 다양한 분야의 연구 개발이 활성화돼서 정말 경쟁력 있는 새로운 그런 소재 부품 산업이라든가 신약이 개발될 수 있는 그런 기능이기 때문에 이 방사능 가속기가 제때 건설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일단 2028년에 시운전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다행히 지난해에 우리 지역구에 있는 변재일 의원께서 노력을 하셔서 예산이 그래도 잘 이렇게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착실하게 추진하면 되는데 최근에 이런 사례가 있더라고요. 포항의 방사능 가속기가 정부의 R&D 예산 삭감과 전기료 인상으로 인해서 돈이 없어 가동이 중단되는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방지하려면 국가가 책임지고 운영과 여러 가지 인프라를 지원할 수 있는 법이 필요하다. 그래서 방사능 가속기의 그 구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이번에 발의했으나 통과가 안 됐는데 제가 국회에 가게 되면 반드시 이 법을 통과시켜서 오창의 방사능 가속기가 제대로 자리 잡아서 미래 성장 동력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이어서 국민의힘 김수민 후보 답변해 주시죠. 방사능 가속기가 가지고 있는 그 자산 가치가 무엇인지 잘 파악하고 이것을 잘 살려서 청원만의 차별화된 전략을 세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과정 속에서 중요한 것은 방향 그리고 속도입니다. 지금 1단계 방사능 가속기는 지금 산업용 빔라인 10개가 들어옵니다. 모든 국내에 있는 방사능 가속기는 전부 다 산업용입니다. 근데 저는 의료용 방사능 가속기를 도입하고자 합니다. 먼저 도입된 포항을 보면 사실 방사능 가속기 주변이 개발이 조금 어렵습니다. 이런 한계가 있는데 지금 2단계 방사능 가속기 들어올 때는 반드시 환자 치료를 위한 목적으로 의학용 방사능 가속기를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청주공항이라는 인프라를 활용해서 지역 경제를 순환시키고 또 우리 청원구 옆에 있는 오송의 바이오 밸리와의 연계를 굉장히 충실하게 이루어낼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를 위해서 지금 2단계 설립 예정 중에서 빔라인 30기가 있는데 이 중에서 의학용 롱빔을 3개 이상 확보를 하겠습니다. 이 체계적인 구축과 운영을 위해서는 특별법이 필요한데요. 초선 야당 의원이 아니라 재선 여당 의원이 강력하게 국회에서 추진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공통 질문에 대한 두 후보의 답변까지 들어봤습니다. 이제 앞서 했던 주도권 토론 같은 방식으로 두 번째 주도권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국민의힘 김수민 후보에게 먼저 주도권이 있습니다. 동일하게 시간은 7분입니다. 시간해 주시죠. 송재범 후보님께서 지난번 토론회 때 윤석열 정부의 세수 부족을 언급하신 적이 있어요. 맞죠? 네. 문재인 정부는 세수 호황이었죠. 그죠? 호황은 아니었죠. 세수 호황이었습니다. 무척 호황. 그 원인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세수가 왜 많이 거쳤을까요? 문재인 정부 때?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죠. 한 네. 가지 요인만 아니라 몇 가지만 말씀 주시겠어요? 그 당시에 수출이 굉장히 잘 됐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수출을 가장 많이 하는 그런 국가였고 무역 수지 흑자가 상당히 났었습니다. 그래서 뭐 당장 우리 청주시만 해도 그때 하이닉스 반도체가 워낙 잘 돼서 연간 이 시 재정으로 들어온 거에도 1,200억이 되니 뭐 얼마 이럴 정도까지 이야기할 정도였으니까요. 그런 어떤 안정적인 경제 성장을 기반으로 했기 때문에 아마 세수가 많이 들어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성장률도 네. 어느 정도 유지를 했었고요. 후보님, 문재인 정부가 4년 차인 2021년도에 양도소득세, 뭐 기타 등등 해서 자산과 관련돼서 국민에게 국세로 걷어들인 돈이 얼마인지 아세요? 자꾸 대략. 묻지 마시고 그냥 설명하세요. 뭐 많다는 건 알고 계시죠? 산수 시험 보는 것도 아닌데 네. 자꾸 그렇게 수치를 물으세요. 국회의원이라면 마땅히 통계와 숫자로 말씀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건 저희가 자료 보면 다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네. 보고 갔으면 자료를 알죠. 미리 준비 안 얘기해 주시죠. 해오셨나 그럼. 봐요. 문재인 정부에서 국민에게 국세로 68조 원을 징수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의 수치냐면요. 보통의 경우에 문재인 정부 들어서기 전에 2019년도에는 30조 원 안팎으로 유지가 됐거든요. 근데 4년 차, 문정부 4년 차에 거의 2배가 된 거예요. 이 문재인 정부 기간의 자산 세수 중에서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세금은요. 종부세입니다.
지금 지난번 토론 때부터 윤석열 정부의 세수 부족을 걱정을 하시는데 제가 이 포인트에서 굉장히 궁금한 포인트는 뭐 국민 세금을 약탈적으로 징수를 하고 그 돈을 풀어서 물가 상승을 일으키고 그리고 현 정부에 뒤집어 씌워서 정치적 이득을 얻는 민주당의 패턴을 국민의힘 정부로 동일하게 진행을 하라는 말씀이신지 아니면 지금 하는 것처럼 긴축 재정 유지하고 물가 안정을 위해서 고금리를 유지하라는 것인지 이 송재봉 후보님의 경제 정책과 그 방향은 어떻게 되시나요? 그 국가가 운영되려면 세금은 적정하게 걷어야죠. 그 걷은 세금을 얼마나 합리적으로 잘 분배해서 쓰느냐, 정말 서민들에게 꼭 필요한 영역에 돈을 잘 쓰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조금 전에 그 종부세 말씀을 하셨는데 종부세는 물론 그 당시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라서 종부세가 많이 거쳤죠. 그런데 그 돈은 지역 균형을 위한 예산입니다. 종부세는 상대적으로 경제라든가 자체의 어떤 세수가 부족한 지역에 그 국세로 거치지만 지방에 다 나눠주는 돈이었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지방 재정을 오히려 튼튼하게 해서 국가 균형 발전에 상당히 도움이 되는 세목인데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그거 몽땅 줄여버리는 바람에 쓸 돈이 없어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역이 더 어려워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푼 돈으로 물가가 이렇게 올랐는데 거기에 대한 책임 의식은 없으시는가요? 그렇다고만 얘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문제도 있다는 건 알고 계신 코로나 건가요? 그러면? 시기에 우리나라보다 일본이 훨씬 더 많은 돈을 풀었고요. 네. 미국은 훨씬 더 많은 돈을 풀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들이 지금 고물가 때문에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심각합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네. 그건 전 정부가 그동안 2년 동안 경제정책을 잘못하고 무지하고 무능해가지고 생긴 문제이죠. 그런데 그걸 이미 2년도 더 지난 문재인 정부에다가 뒤집어 씌우게 하면 그렇다고 책임이 없어지진 않죠. 문재인 정부에서 진행됐던 여러 가지 부동산 정책이라던가 경제 정책에 대한 어떠한 비판 의식은 없으신 거지요? 그 부동산 정책 때문에 국민의힘이 집권한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랬으면 이제 책임을 가지고 잘 네. 해야죠. 그래서 부동산 물가가 지금 많이 줄어들었지요. 그렇죠. 그런데도 왜 물가고를 체결하지 못합니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문제의식이 정확하니까 제가 한 번 더 물어볼게요. 계속 부자 감세하지 말고 대기업 등에 더 많은 세금 때려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우리 오창 산단 같은 경우에도 이제 반도체나 2차 전지라는 굉장히 그 미래 산업을 육성을 해야 되는 과제가 있어서 특별하게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그 법인세율 있잖아요. 문재인 정부 내내 이어졌던 대기업 때리기 세금 정치. 우리나라 법인세 소득세가 세계 몇인지 혹시 아시나요? 몇인지는 정확히 우리나라에서 지금 몇인가요? 법인세 최고 세율이 27.5%거든요. 근데 OECD 평균이 23%예요. 4포인트나 높아요. 게다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서 특히나 청원구 같은 경우에는 뭐 저희 오창 산단도 그렇지만 여기 흥덕구 산단에 SK 하이닉스 반도체 같은 걸 우리 청주시의 지방세를 거의 대부분 충당하고 있는 과정 속에서 제가 반드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나라 지금 뭐 민주당 후보님들도 그렇고 이제 국민의힘 후보들도 그렇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데 그 방법론적인 부분에서 민주당 후보들이 이야기하는 여러 가지 지점들이 전혀 기업하고 싶지 않은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이에요. 지금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사실 반도체에서 우리가 세계 수준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많이 뒤처지고 있고 15%의 세액 공제를 윤석열 정부에서 굉장히 어렵게 밀어붙였습니다. 이것도 민주당에서 엄청난 반대를 해서요. 지금 사실 우리 청원구 소재에 있는 산단에 실력 있는 중소기업들 굉장히 많은데 이 기업들이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미래 인재를 발굴하면서 지역에서 계속해서 이 기업을 영해 나갈 수 있는 지속성 확보를 위한 방안이 지금 정책으로 나와 있나요? 송재봉 후보님의 공약에? 12초를 두고 답변을 하니까 좀 어렵긴 한데요. 지불 여력이 있는 대기업은 세금도 좀 더 내고 투자도 해야죠. 중소기업은 그렇지만 적극 지원을 해야 된다. 네.
이제 주도권은 송재봉 후보에게 있습니다. 역시 시간은 7분입니다. 계속 좀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요즘 자영업자들이 정말 어렵다고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문 닫는 분들이 정말 너무 많아요. 그리고 문을 닫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폐업을 할 수 없는 지경에 있어서 유지하는 그런 가게들도 상당히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런 시기에는 지원을 좀 늘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돈을 좀 풀어서 이게 돈이 시장에서 또 지역에서 돌게 해줘야 되는데 그와 관련돼서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정부의 그 호주머니를 잘 지키는 데만 이 국민의힘은 관심을 갖다 보니 국민은 다 죽어가는데 정부만 살자 이런 것 아니냐. 국민 다 없는데 나라만 잘 살면 뭐합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시기에는 적극적으로 좀 재정 지원도 하고 정부가 투자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 때도 그래서 많은 지적을 했죠. 올해 지역사랑 상품권 예산 지난해에도 정부가 영원으로 만들어 온 걸 민주당이 노력을 해서 한 3,500억 정도인가요? 예. 3,600억 정도를 살려서 그나마 지자체들이 돈을 보태서 지역사랑 상품권을 지역화폐로 운영을 했었는데 올해도 또 영원으로 지난해에도 영원으로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민주당이 또 노력해서 3,000억을 겨우 살려서 그나마 이제 시장에 그래도 이렇게 순환하면서 피가 돌게 하고 있는 기능을 정말 최소한으로 하고 있는데 적어도 민생을 책임지고 있다고 하는 정부라고 하면 이런 예산은 좀 그래도 늘려야 되지 않을까요? 추경이라도 해서. 후보님 제가 제 귀를 의심하는 질문을 들어가지고 다시 한번 반문하게 되는데요. 지금 돈을 풀어라라고 말씀을 하신 건가요? 좀 풀어야죠. 서민들이 지금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후보님, 이 고물가에 고금리에 서민의 생계가 다 무너지는데 그럼 정부가 뒷짐짓고 당신들 국민들은 죽든 말든 그냥 정부만 잘 그냥 돈줄 쥐고 있겠다 이렇게 해도 될까요? 이래서 어떻게 국민들을 위하는 정부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건 너무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경제 상식이어서 어떻게 대답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대한민국이 인플레 상황입니다. 인플레 때는 고금리가 유지돼야 되고요. 시장에 풀리는 돈을 은행으로 잡아들여야 됩니다. 그렇게 물가를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에서 조정을 하고 있고요. 다만 지금 그 의도에는 제가 공감은 합니다. 자영업자들 굉장히 힘들고 이분들이 어떻게든 이제 삶을 여행해 나갈 수 있는 힘을 정부가 들여야 된다는 것에는 동의를 하지만 지금 아주 경제적인 기초 상식에 의거하지 않고 완전 그냥 설탕물 같은 공약으로 돈 뿌리자. 이것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에 대해서는 경제를 그냥 1 더하기 1은 2처럼 경제를 조금만 공부를 해도 아는 내용입니다. 지금 물가가 안 잡히고 시장에 돈이 엄청나게 많이 돌고 있는 상황 속에서 시장에 돈이 많이 돌고 있다고요? 돈을 더 풀어버리면 아니, 시장에 돈이 많이 돌고 서민들의 민생은 더 안 좋아지는 겁니다. 있죠? 서민들의 문제는 더 안 좋아지는 거예요. 지금 인플레라는 데는 동의하시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대한 문제 의식은 있으신 건가요? 시중에 돈이 많이 돌고 있다고요? 고물가잖아요. 고물가면 돈이 많아서만 고물가인가요? 제가 볼 때는 정부가 각종 이런 특히 생활 물가 쪽에 있어서는 이 수급 조절을 실패해서 생긴 문제예요. 그래서 사전에 예방적으로 이런 걸 예측해서 수급 조절을 잘 했어야 되는데 이런 걸 하지 않은 채로 돈줄만 재면 그러면 해결이다, 만병통치겠다. 지금 국가 운영하기 참 쉽네요. 후보님, 산수가 안 되는데 수학을 얘기하려니까 좀 힘듭니다. 그 자영업자 말씀하셨잖아요. 그 문재인 정부 때 소주성 최저임금 급등으로 인해서 고임금발 비용 인플레이션이 일어났죠. 그죠? 맞나요? 아니, 그냥 설명하세요. 네. 최저임금 엄청 빠르게 올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소상공인들, 특히나 자영업자들이 직원들 고용하는데 굉장히 애먹고 있는 거 아시죠? 그리고 과일값 급등, 물론 생산량 급등, 급양, 이런 부분이 주요 원인일 수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최저임금 급격한 증가로 인해서 농가의 인건비 상승이라는 악재로 작용한 거 아닙니까? 지난번에도 말씀하셨죠. 이재명 대표가 가구당 100만 원씩 13조 풀자고. 3조 맞습니다. 1,300조.
네, 맞나요? 13조 맞습니다. 13조는 큰 돈이 아니니까 풀어도 물가 상승에 뭐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이다. 한번 해볼까요? 라고 송재봉 후보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문재인 정부의 5년 동안 부동산, 경제정책 모든 것들이 그런 실험적인 정책들이었고 대부분은 실패했습니다. 그 결과를 지금 고물가, 고금리로 서민들이 부담이 엄청나게 큰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고요. 저는 적어도 지난 2년 동안 국정을 운영했다고 하면 그에 대해서 책임 있는 이제 자세를 가져야 되는데 아직도 남 탓을 하고 있으니 정말 이 경제 정책이 제대로 갈 수 있을까 참 걱정이고요. 지금 청년들 고용 문제 마이너스로 가고 있잖아요.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러면 청년 고용을 위한 지원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청년 내일 채용 공제 4천억 가까이 깎아버렸어요. 청년 일자리 지원 장려금 2,800억 깎았더라고요. 이래서 1조가 넘는 돈을 청년 일자리 예산 관련된 사업을 다 깎아버렸어요. 그러면 당연히 청년 고용 안 되죠. 그러면 이분들은 어디 가서 일을 하나요? 그럼 국가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왜 책임지지 않을까요? 그러면 국가는 뭐 하죠? 왜 존재할까요? 현 정부가 도대체 그래서 우리 고통받는 청년들을 위해서, 고통받는 중소상인들을 위해서 그럼 실적으로 뭐 대책이 없잖아요. 후보님, 대책을 내놔야 되지 않을까요? 후보님과 옆에 앉아 계시는 저 김수민 후보가 바로 청년이기 때문에 청년 문제에 대한 문제의식은 아마 후보님보다 더 높을 겁니다. 그럼에도 청년 불구하고 농업인 경영 컨설팅비까지 줄여버렸어요. 청년들이 기업에 출근하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민주당이 국민의힘 보수 정당이 지금 유지하고 있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과 그와 관련된 관련 입법들을 국회에서 거대 여석을 무기로 도와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니 이런 예산을 다 삭감해 온 거 민주당이 정말 살리려고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겨우겨우 정말 민생에서 살려내고 있는데 역으로 말씀하시니까 제가 네, 주도권 토론 7분의 시간이 모두 끝이 났습니다. 이제 오늘 토론 거의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고 있는데요. 두 후보의 마무리 발언 시간 이어가 보겠습니다. 시간은 1분이고요.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후보부터 마무리 발언 시작해 주시죠. 예, 청원구 유권자 여러분, 정말 이번 총선 중요합니다. 약속을 지키는가, 헛공약만 남발하는가 냉정하게 심판하고 판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에 국무회의 주 2회는 세종에서 개최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안 했습니다. 한 번도. 예. 그런데 한동훈 비대위원장 선거운동 개시 전날 국회를 세종시로 완전히 이전하겠다. 과연 이거 믿을 수 있을까요? 지금 전국을 다니면서 거의 900조 정도 되는 돈을 풀겠다고 합니다. 지금 실업이 고물가니 뭐 인플레이션이 얘기하면서 정부가 그렇게 풀겠다고 하는 천조는 괜찮고 단강 서민들의 생활의 고통을 받고 있어서 생활 안정지원금을 지급하자. 이것은 문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민의힘 김수민 후보 마무리 발언 이어가겠습니다. 예, 존경하는 청주 시민 여러분, 청원 국민 여러분. 저는 5대째 청주에서 살고 있는 찐 토박이입니다. 얼마 전에 아이를 제가 낳아보니까 우리 청주에서 태어나는 미래 세대를 위해서 더 좋은 청원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더 강렬해졌습니다. 지역 곳곳에서 발품을 팔면서 시민들을 만나 뵙고 공약을 만들고 제가 사랑하는 청주의 무한한 가능성을 발견하는 그 과정이 저에게는 무척이나 값진 시간이었습니다. 제 20대 국회의원의 경험과 능력으로 청원구 발전의 골든타임을 잡겠습니다. 누구보다 저 김수민은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가까이에서 청주 시민들과 정책을 고민하고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야당의 공약은 약속이지만 여당의 공약은 실천입니다. 저 김수민 실천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두 분의 후보 마무리 발언까지 들었습니다. 60분 동안 토론에 임하신 두 분 후보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부디 오늘 토론이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과 판단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충북 지역 방송 3사가 공동 주최하는 22대 국회의원 선거 청주 청원 선거구 후보자 토론회 오늘 순서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